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예산안 합의를 주문했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야당 단독으로 본격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권을 강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인기를 얻기 위한 전 정부 모욕죽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원 투표 100%만으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주문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실체 규명이냐, 야당 탄압이냐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또 논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이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협상을 이어갔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주문한 오늘까지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건데요.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여야는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에 이어 또다시 추가로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오늘도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거듭되는 예산안 협상 진통에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박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 동안 협상을 통해 기초연금과 지역화폐 예산 등 상당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는데 법인세 인하 문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건 대선 불복이라는 주장입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하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김 의장의 중재안이든 민주당의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여당이 빠진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단독으로 처리한 건데요. 특위는 모레부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인데 여당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깨고 반쪽 국정조사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모레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합니다. 특위 소속 야 3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처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위는 모레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오는 23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27일엔 국무총리실과 국정상황실 등 8개 기관, 29일엔 대검찰청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습니다. 청문회는 총 3차례 진행하고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등 80여 명이 포함됐는데 구체적 명단은 추후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을 두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주문이 쏟아졌고 특위 시작이 늦어진 만큼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단독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명백한 합의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음 달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간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야3당이 일단 여당 불참 속에 국정조사 일정을 시작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물론 기간 연장 등을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난항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살피는 건데 국민의힘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 모욕주기라고 반발하며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전임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현장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소득과 고용, 집값 통계를 만드는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표본을 왜곡하거나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감사원은 실무진 차원을 넘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는데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계 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전임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왜곡, 은폐가 의심된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전모를 파헤쳐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계 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이 문제가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 아세나 출세욕으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훨씬 그 범위를 넘는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통계 조작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통계 체계 개선, 발전을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관련 통계를 왜곡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도 칼날을 겨누면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정당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당심 100%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비윤계 인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주문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이 허용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비공개 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심 7, 민심 3의 비율을 반영해온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18년 만에 당원투표 100%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 1, 2위 득표자가 다시 맞대결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을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 결정에 비윤계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헌 개정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계파의 유불리에 따라 전당대회 룰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정도가 아니라는 한 언론사설을 공유하며 지도부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주 안으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 직후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문에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은 허용이 됐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이 민주당 당적을 회복하는 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분당 사태로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국민 1인당 GDP 4만 달러를 목표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경제정책의 중점은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제도약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의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또한 5대 개혁에 매진해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을 핑계로 굴종 외교에 매달렸는데 돌아온 것은 영토 주권 부정과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과의 맹목적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바로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아직까지도 타결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고 있네요. 주말 동안 협상 상황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불러 모아서 강한 어조로 거듭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재차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게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새 제안 없이는 참석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불참했습니다. 조금 전 5시쯤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을 찾기도 했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선 진전은 없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이달 2일까지였던 법정 시한과 그리고 9일 정기국회, 15, 19일 의장 시한까지 이렇게 4번의 예산안 처리 시기를 놓치게 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됐다고 말해서 한때 오늘 협상에 진전이 있나 싶었는데요.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를 부정하면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앞서 김 의장은 2차 중재안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3%포인트를 내리자는 정부 여당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절충안인데요. 민주당은 이 안을 전격 수용했고요.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기업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신설된 행안부의 경찰국,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일단 지출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기관의 예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기관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조직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두 기관의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은 현재 의장의 예비비 중재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예산은 그 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 간에 또 입장 차이가 있죠. 이게 또 협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네,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이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1%를 감액하고 그다음 비슷한 금액을 기획재정부하고 합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0.5% 그러니까 3조 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예년처럼 1% 내외 약 5조 원 규모의 증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행적으로 증액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이 연계되곤 하는데 이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당이 감액 규모를 적게 잡은 배경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구 예산으로 나눠 갖는 관행에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부부 합산 기초연금 폐지와 지역화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여야가 일부 쟁점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빠르면 이번 주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만으로 이 전체 예산이 멈춰 있다는 점 때문에 연말까지도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이제 그 쟁점 사안입니다. 오늘 예고한 대로 야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뭐 개문 발차라고 하죠? 맞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런 뜻인데 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을 이유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특위를 가동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이어가자는 것으로 실시한다고 합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결국 여당 없이 이 국정특위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 야 3당이 주도한 오늘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에선 향후 활동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당장 모레부터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같이 이런 사안들을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고요. 27일과 29일엔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청 이 18개 기관에 대한 기관 보고도 진행합니다. 기관 보고 증인으로는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같이 이 대통령실 인사가 포함됐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8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이렇게 세 차례 열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증인, 참고인 명단은 여야 합의로 추후에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출신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뿐이라면서 국민의힘에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고요. 민주당 지도부 역시 국정조사 지원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다면서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선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내년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한이 예산안 협상 지원으로 절반 이상 지난 만큼 한 달 정도 연장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내년 1월 7일까지였던 국정조사가 이제 예산안 처리가 이제 지연이 되면서 더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청문회가 일단 내년 초로 3일이 잡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합의 기간 연장 절대 불가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국조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조기간 연장 또한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 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시작할 경우 국조 기간 연장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 협상 타결 없인 국정조사 특위는 반쪽짜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12월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을 정시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용산이 선택한 사람 안 되면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원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투표는 자발적,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 일시적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루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죠.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민심 반역을 없애고 당심으로만 채우겠다는 지도부의 결정에 비윤계에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반대합니다. 왜 그렇게 국민의 마음과 멀어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쟁하듯이 저희가 이렇게 룰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원 포비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너무나 빠르게 전대의 룰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성급함? 그것이 더 포비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라 지적이 나오자 당 지도부는 차단에 나섰는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대통령한테 아무런 지시 받은 적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 윤심하고 상관없다? 네, 상관없이. 초재선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경선 규칙 변경과 윤 대통령의 발언은 관계가 없다면서 오해라고 밝힌 여당 지도부. 하지만 18년 동안 유지해왔던 전당대회 규칙을 공론화 작업도 없이 급하게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리스크를 과연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뜻도 이해해요.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야 그 총선을 대통령으로 치르는 거니까. 어차피 임기 초반의 총선은 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해가지고 대통령이 의중에 든 사람이 안 될 경우에 어쩌려고 어떻게 할 건지 대비책을 단단히 세우시라고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 전대룰 개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국민의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역대 정치인 사면사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사면 대상을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의 사면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요. 다음 주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특별 사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특사 심사 대상으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가 됐었죠.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인데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에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특사엔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용서하고 형을 면제해준다는 뜻의 사면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죠. 자,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역대 정치인 사면사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광복절 특사 당시에 노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그리고 여당 인사였던 서청원 전 의원을 함께 특별 사면하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2013년에 단행한 마지막 사면에선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을 사면시키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장 제한적으로 행사했던 대통령으로 꼽히는데요. 대부분 정치인이 아닌 기업인과 생계형 사범들을 사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첫 사면에서 균형을 맞추지 않아서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2021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복권을 단행해서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여야의 균형 사이에서 공정성을 찾아야 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 사면. 이번 정치인 사면 대상엔 과연 누가 포함이 될까요? 윤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원 당규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 첫 회의를 단독으로 강행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왜곡 의혹이 새로운 정쟁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쟁점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로 하겠다고 만장일치로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평소 요 사안에 대해서 당원 포비아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면서 전대율 변경에 이제 반대를 해오셨는데 우선 오늘 그 비대위 결정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 이제 들어보고요. 이어서 당내 반발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당내 반발이 어느 정도이고 혹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좀 한 목소리로 낼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 좀 여쭤볼까요? 네, 우선 당내 일방주의와 민심 외면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는 좀 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원 100% 전대율 개정이 당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국민 눈에는 국민과 무관한 당대표를 뽑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18년 전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과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당원 80만 명이면은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이라고 하는데 물론 80만 명도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유권자 4,400만 명 시대에 30%대 당 지지율을 생각을 하면은 당을 지지하면서도 당원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역선택에 대한 우려도 일견 공감은 하지만 여론조사 자체가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역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골라서 조사에 포함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당내 계파 정치의 고착화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당원들이 유일한 투표권자이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게 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좀 빠질 것 같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지난달 말에 추진했던 당협조직위원장 제공모도 결국에는 전대율 개정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좀 긴밀하게 연관된 하나의 세트로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여튼 18년 전에 당원 7 국민 3의 룰은 총재 시절의 종언이었고요. 집단 지도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100%로 바뀌면 이제 다시 당이 총재 시절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불참을 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당은 합의 파기라면서 단독 강행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24일이 지난 오늘까지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이 국조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정치적인 유불리나 야당의 합의 파기 이전에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우선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처리 직후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로윈 참사는 단지 유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조위원 등이 또 유가족 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 연장도 그렇고 또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서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농단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 주기 그리고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면은 그 자체로 국정 파괴 행위가 될 것이고요. 또 민생 파탄 사기 행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지 오웰 소설 1984에서 풍요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조작한 경제 통계를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자랑을 하지만 현실의 경제 사정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모욕주기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덮어놓고 우기기부터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빅브라더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뼈저리게 좀 자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만 유일한 선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만 무엇을 하더라도 정당하지는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을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지금 검찰 수사는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 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수사 자체가 정치 보복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장동과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까지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 탄압인지 갈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에게 관련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로 이제 좀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님의 이제 신상 프로필 좀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 2022 그러니까 이제 올해인데 얼마 전에 끝난 국정감사에서 우수 위원상을 이제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선이신데 예. 근데 한 번도 받기가 이렇게 참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재작년에 국회의원 처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때서부터 지금 쭉 3년 연속 수상을 하신 거죠? 예. 오, 굉장하신데 비결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함께 고생해준 보좌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민의 목소리에 많이 경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민께서 내년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살펴보니 외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거기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전문가들과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촉구를 한 것이라든가 등등 국민들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에 저희가 경청한 그런 결과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보좌관만 잘한다고 이게 상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의원님 스스로 나는 정말 요거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말씀해 주실까요? 보좌진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 네.
민주적인 분위기. 예,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의원께서는 판사와 또 변호사를 거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당에서 법률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사실상 거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핵 소추로 갈 텐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거 탄핵 요건에 해당을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상민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했고요.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는 재난안전법의 그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도 방기하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상민 장관은 본인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의 최종 책임자라고 선언을 하였는데 그 점 역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고요. 가장 또 국민 기억에 남으실 것은 예결위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유족분들의 명단,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실 의무라든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정황도 있고요. 예,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법률적으로 탄핵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라는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말씀이시군요. 있습니다. 예.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강행코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율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평가와 말씀을 하실지 이제 궁금한데요. 야당은 무차별 압수수색과 공포 정치의 시대다. 또 이제 야당 탄압에 현재 검찰이 총동원됐다. 이런 이제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검찰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수사와 기소 권한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요. 그런 수사와 그런 그 기소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위임해준 국민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또 의도된 기획에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까지 검찰이 법의 잣대를 들이밀므로써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무원들이 굉장히 서로 조심하고 몸을 사리고 또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서로 뭐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미래를 선도하고 빨리 어떻게 보면 국민보다 반발자국 앞서서 일을 해야 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장이라 이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당 측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검찰 수사를 거부를 내고 있냐? 그리고 비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입장 어떻습니까? 네, 수사는 원래 증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보면 우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장동 사건 관여자들이 자유롭게 말한 녹취록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그 녹취록과 반대되는 진술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쌍끌이식 수사 또 인권 침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반면에 대장동 사건의 그 범죄 수익을 공유한다고 나온 50억 클럽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고 또 본부장 이제 비리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라든가 부인, 장모에 대한 그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타났듯이 대검에서 검사가 장모에 대한 그런 수사 대책을 갖다가 기획하고 마련하고 그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이제 밝혀지게 됐는데요. 대검에서 장모에 대한 수사를 대처하는 방법을 기획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수사검사들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소가 그냥 혐의 없음으로, 그러니까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요. 가장 강력한 수사 권한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훈 실장, 노영민 전 실장에 이어서 이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정보 삭제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인데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안보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제 확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전 정권이 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수사하고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요 사안이 사법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지금 그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고 하는 수사 방향과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월북 용공 수사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나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는 되게 정책 판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 굉장히 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지금 검찰이 지금 거의 어떤 것에든 다 관여하고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인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인사수석이라든가 전 정부의 인사수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그 민주당 복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그 박 전 원장의 복당이 좀 이 사안을 그 대응해 나가는데 좀 어떻게 좀 앞으로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박지원 전 원장님이 이제 복당하게 된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전부터 이제 계속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검찰에서 언론에 특히 특정 언론에다가 피의 사실을 일부 흘리고 그 확인되지 않는 피의 사실이 국민에게 퍼지면서 어떤 수사라든가 또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여론몰이를 하면서 수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법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그런 피의 사실 공표라든가 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사실들은 나중에 판사한테 증거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그 특정 언론에 의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로 판사에게 가면 이거는 사실 공정한 재판이 될 수도 없고 오염된 법정에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도 극히 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 검찰이 이렇게 여론 조작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는 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유족 측에서 문 전 대통령을 또 고발을 한 상황이고 또 통계 조작 의혹이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정말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검찰은 이런 서해 피격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부 두 부서가 정말 경쟁하듯이 지금 그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그 검찰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특정 언론의 피의 사실을 이렇게 유출하면서 국민적인 여론을 봐가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기소까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정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압박이 더 조여올 거 아니냐. 그 시점이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로 보고 이제 물증 확보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법률적인 시각으로 볼 때 검찰의 이제 대장동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정치적 동지라는 말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공소장에는 이제 써서는 안 될 말인데 지금 그것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되어 있고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하나로 묶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사실 대장동 사건은 그 연원을 봐야지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장동은 원래 LH가 공영 개발로 하려고 했던 것을
그 남욱 변호사라든가 그때 이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이 사실은 그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서 LH의 사업을 포기시키고 민간 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민간 개발을 꺾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로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그 성남시 의회에서 공사 설립이 안 되어서 결국 민간과 공영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됐는데,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남욱이라든가 또 유동규 씨와 한 통석이었다면 그들의 개발 이익을 5,500억 정도 시민의 품으로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했겠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걸 봐야 이 대장동 사건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 정말 남욱 씨는 그 이재명 시장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스스로 편하게 인터뷰를 했고, 네. 또 김만배 씨도 정말 계속 시민 그 공공이익으로 환수를 하니까 공산당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욕을 한 녹취록도 다 있는데요. 그런 점을 국민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장동 수사가 이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제 개인 비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정진상 씨가 아마 부분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밝히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남욱 씨라든가 유동규 씨는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바꾼 상태이고요. 마지막 남은 그 연결고리가 이제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는 계속 그 검찰의 의도대로 가지 않자 김만배 씨 지금 주변이라든가 거기를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김만배 씨가 그런 그 인권 침해적이고 마구잡이식 수사에 지금 그 고통을 느끼고 아마 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김만배 씨의 진술을 뒤엎어야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도 소환이라든가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 검찰에서는 그 점에 집중을 할 것이고, 가장 그 아픈 부분인 김만배 씨가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그 수익을 다 몰수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절차를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또 민주당이 검찰에게 빨리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게 또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공소시효 끝난 건가요? 남아 있는 건가요?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주가 조작 마지막 행위가 12월 7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네.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10년 전에 12월 7일로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이 주가 조작을 단독범으로 보면 네. 사실은 공소시효는 만료가 된 것이고요. 다만 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그 시키거나 또 지시를 한 흔적도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 재판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사해서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됩니다. 그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김건희 씨보다 덜 관여했다고 보여지는 전주라고 하죠. 돈만 빌려준 사람도 지금 재판이 끝나고 검찰로부터 징역 3년, 네. 그다음에 벌금 50억 구형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김건희 씨는 그 전주보다는 훨씬 더 깊은 관여를 했습니다. 깊이 관여했고 또 실제로 그 주식 매매도 직접 지시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반드시 수사돼서 기소돼야 될 그럴 처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밖에 추미애 전 장관과 조현옥 전 인사수석 비서관까지 정말 그 개별사가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나름 그 반격의 채비는 갖추고 있는 듯하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자, 이 현 상황을 좀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검찰이나 아니면 현 정권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첫 번째는 부패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고,
두 번째는 좌파 정당 혹은 용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이런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거의 비서관급들 40~50명이 전부 다 수사 대상으로 또 그 주변이 또 압수수색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증거에 의해서 나타난 범죄 혐의를 갖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 정부의 인사 또 현 민주당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보겠다. 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어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그 쌍끌이식 마구잡이식 수사를 한 것으로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의연히 대처를 하되 특히나 특정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각별히 예의주시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팩트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좀 가볍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정치인 또 의원분들께서 출연하시면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입니다. 그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전대루를 갖고 당원 포비하다 이런 용어도 나왔고 또 감사원의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일벌백계 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 정치인이 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정치에 대한 소신, 철학이 깃들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하는 말들이 정말 국회 속기록에 토시 하나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국가의 역사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상처받을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그 처지도 보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우리 신동재 앵커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치인은 사실 메시지와 말로 국민께 설득을 하고 또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하는 직업이라 그 말에 대해서는 무게감을 갖고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과 함께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가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잠깐인데요. 수요일엔 다시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동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사만사오는 정말 옛말이네요. 그렇네요.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